여기는 라이더 쉼터가 아닙니다. 위병소 근무자의 무심한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두카티와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온 중년 부부를 본 병사는 그저 길 잃은 라이더들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이 꺼내든 신분증을 보고 위병소 근무자들은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부대는 발칵 뒤집혔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부대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 부모님 앞에 선 박연우 이병.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어머니의 차가워진 눈빛.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벌어진 작은 폭력이 어떻게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명의 이병이 어떻게 자신의 존재감을 되찾아가는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군대 이야기와는 조금 다를 겁니다. 저는 박연우입니다. 신병교육대에서 8주간의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자대 배치를 받았죠. 55사단 171보병여단 1대대 2중대. 이곳이 앞으로 제가 1년 반 동안 생활할 곳이었습니다. 전입 첫날부터 뭔가 달랐어요. 다른 신병들과는 달리 대대 간부들이 저를 유독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1중대장 대위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잘 적응하고 있나 하고 물어보셨고, 4중대 행정보급관 상사님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대 작전장교 소령님까지도 지나가다가 몸 조심하고 잘 지내라 하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죠. 사실 이런 관심이 자연스러웠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직업군인이라 관사에서 살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던 장교와 부사관들이 많았는데 그중 3분이 바로 이 부대에 계셨던 거예요. 물론 전입하면서 3분께는 미리 부탁드렸습니다. 부모님 신분에 대해서는 절대 말씀하지 마십시다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심철규 상병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그는 제가 간부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야, 박연우. 너 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병님? 갓 들어온 이등병이 간부들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정상이냐? 심철규 상병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냥 간부님들께서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이 어디 있어? 연줄 있지 않냐? 아닙니다. 부모 뭐 하는데? 그냥 평범합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죠. 심철규 상병은 집요했어요. 제가 대답을 회피할수록 더욱 의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의 눈에는 이 녀석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짙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조용히 넘어가려던 제 태도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부모님의 신분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심철규 상병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심철규 상병의 의심은 2주가 지나면서 본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점호 후였어요. 박연우 나와. 이병 박연우. 네, 상병님. 심철규 상병이 절 불렀을 때 벌써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는 저를 생활관 뒤편으로 데리고 가더니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야, 너 오늘 내무반 청소 제대로 안 했지? 제대로 했습니다, 상병님. 아니야. 바닥에 먼지 있더라. 개인호 가서 파고 와. 지금입니까? 지금 당장.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삽을 들고 개인호를 파러 갔습니다. 1시간 동안 파고 나서 돌아오니 심철규 상병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다시 메워. 상병님, 왜 다시 메워야 합니까? 이유 묻지 말고 하라고. 저는 묵묵히 따랐어요. 사실 처음엔 이게 군대식 훈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임이 후임을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말이죠. 다음 날부터는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침 기상과 동시에 심철규 상병이 저를 불렀어요. 박연우, 팔굽혀펴기 50개. 무슨 이유입니까, 상병님? 이유 없어. 군기 잡는 거야. 팔굽혀펴기를 마치면 앉았다 일어나기 100번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다음엔 제자리 뛰기였어요. 모든 게 얼차려 규정해 있는 방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을 수 있었어요. 이것도 훈련의 일부구나. 하지만 다른 동기들은 이런 얼차려를 받지 않았어요. 오직 저만 매일같이 불려나갔죠. 심철규 상병의 트집은 점점 더 황당해졌습니다. 세면대 물 때 안 닦았다. 밥 먹을 때 숟가락 소리 났다. 걸을 때 발소리가 크다. 모든 게 트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꼭 참았습니다. 체력 단련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간부들은 이런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일중대장 대위님께서 지나가다가 제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연우야, 잘 지내고 있나?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괜히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심철규 상병의 집요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얼차려를 받아도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자 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이 녀석,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구나. 3주째가 되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군기잡기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4주째에 들어서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심철규 상병의 괴롭힘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날도 저녁점 오후 심철규 상병이 저를 불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박연우, 아직도 입 안 열 거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병님? 연줄 있다며. 어디 집 자식이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심철규 상병의 손이 제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탁! 뺨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얼떨떨했죠. 지금까지는 얼차려였는데 이젠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도 거짓말할 거야. 거짓말 안 했습니다, 상병님. 또 한 대가 날아왔어요. 이번엔 더 세게요. 귀가 윙윙거렸습니다. 끝까지 버틸 거야 그래. 그 다음엔 주먹이 제 옆구리를 향했어요. 숨이 막혔죠. 이런 식의 폭행이 매일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더 심했어요. 심철규 상병이 군화로 제 정강이를 찼거든요. 멍이 들었죠. 샤워할 때 보니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어요. 이건 아니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차려는 참을 수 있었지만 이런 폭행은 달랐어요.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였죠.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간부들에게 말하자니 괜히 문제가 커질 것 같았고 동기들에게 말하자니 그들까지 피해를 볼까봐 걱정됐거든요. 일주일이 더 지났을 때였어요. 심철규 상병이 또 저를 불렀는데 이번엔 정말 심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 부모 뭐하는 사람들이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상병님. 평범하면 간부들이 왜 그렇게 잘해줘?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심철규 상병의 주먹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입술이 터졌죠. 피가 났습니다. 다음엔 더 세게 때릴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부어 있었거든요. 입술의 상처도 아팠고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 연락드리기로 말이죠.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공중전화 부스에서 아버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입니다. 연우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걱정스럽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이 들렸어요. 긴 침묵이 흘렀죠. 알겠다. 내가 생각해보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고민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며칠 동안 저는 답답했어요. 아버지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아버지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박학규 대령님이시거든요. 55사단 작전 참모장이시죠. 자신이 근무하는 바로 그 사단에서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개입하자니 직권 남용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안 하자니 아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강영선 소장님이에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육군 항공작 전사령관이시죠. 아버지로부터 제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고 해요. 뭐라고 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죠. 아버지가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하자 어머니의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우리 아들이 맡고 있다고. 어머니는 1987년 고등학생 때 영화 탑건을 보고 파일럿이 되겠다는 꿈을 꾸셨던 분이에요. 그때는 여성이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없는 시절이었죠. 그래서 육군 헬기 조종사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시곤 했어요. 연우야, 엄마는 탑건의 탐 크루즈처럼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싶었단다. 실제로 어머니는 지금도 두카티 파니갈레 B4S를 타세요. 아버지도 덩달아 할리 데이비슨 스포스터 S를 타시게 됐죠. 주말이면 둘이서 라이딩을 다니시거든요. 그런 어머니였기에 아들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다는 소식에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셨던 거예요. 당장 부대 가자. 여보, 좀 더 신중하게. 신중하게? 우리 아들이 맡고 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 순간 어머니 안에서 헬기 조종사로서 수많은 위험을 헤쳐온 강인함이 살아났죠. 오토바이 준비해. 그 주말 부모님은 각자의 바이크에 시동을 걸었어요. 어머니의 두카티 엔진 소리가 집 앞을 울렸죠. 아버지의 할리 데이비슨도 함께 웅웅거렸어요. 두 분은 헬멧을 쓰고 가죽 라이딩 자켓을 입으셨어요. 멀리서 보면 그냥 주말 라이딩을 즐기는 부부 같았죠. 하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명확했습니다. 55사단 2000부대. 바로 제가 고통받고 있는 그곳이었어요. 어머니는 바이크에 올라타시면서 중얼거리셨다고 해요. 우리 아들 건드린 놈이 누굽니까? 두 대의 바이크가 도로를 달렸어요. 어머니의 두카티가 앞서고 아버지의 할리가 뒤따랐죠. 엔진 소리가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부모님이 저를 위해 직접 부대로 오고 계신다는 걸 말이죠. 바이크 두 대가 이천으로 향하고 있을 때 저는 또다시 심철규 상병에게 불려나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저는 부대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병소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때 부모님이 도착하신 거였어요. 두카티와 할리 데이비슨 두 대가 위병소 앞에 멈춰섰죠. 헬멧을 벗은 부모님의 모습을 본 위병소 근무병사의 눈에는 그냥 라이딩복을 입은 중년 부부로만 보였을 거예요. 부모님이 위병소로 걸어가셨을 때 근무 중이던 이등병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고 해요. 저기 죄송한데 여기 면회장이 라이더 쉼터는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셨죠. 저는 육군 소장 강영선입니다. 위병소 근무병사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고 해요. 라이딩복을 입은 여성이 갑자기 소장이라고 하니까 황당했던 거죠. 아, 네. 그런데 신분증 좀 다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아버지도 차분하게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저는 55사단 작전 참모장 박학규 대령입니다. 면회 신청하겠습니다. 그제서야 위병소 근무병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죠. 신분증을 자세히 보니 정말 소장과 대령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급하게 지휘 통제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위병소인데 소장님과 대령님이 면회 오셨습니다. 뭐라고? 육군 소장 강영선님과 55사단 작전 참모장 박학규 대령님이십니다. 지휘 통제실이 발칵 뒤집어졌죠. 주말인데 갑자기 소장과 사단 내 대령이 면회를 온 거예요. 더군다나 그 대령은 작전 참모장이었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안내해드려. 부대 안은 비상이 걸렸어요. 대대장에게 긴급 연락이 갔죠. 대대장님, 지금 당장 부대로 나오셔야 합니다. 왜? 무슨 일인데? 소장님이 오셨습니다. 소장님? 어느 소장님? 대대장 김한석 중령님도 처음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상황을 듣고 나서는 급하게 부대로 나오셨죠. 한편 저는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다만 부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간부들이 모두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행정보급관 이태영 상사님이 급하게 지나가시면서 중얼거리시는 걸 들었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부모님은 그 사이 정중하게 위병소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죠. 우리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드디어 부대 출입이 허가됐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부모님이 직접 저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걸 말이죠. 갑자기 제 이름이 부대 방송으로 흘러나왔어요. 박연우 이병은 즉시 대대장실로 오십시오. 심장이 쿵쾅거렸죠.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어요. 급하게 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셨거든요. 두 분 다 라이딩복 차림이었지만 그 위험은 감출 수 없었죠. 엄마, 아빠. 어머니가 저를 보시는 순간 눈물이 글썽하시더라고요. 제 얼굴의 상처들을 보셨던 거예요. 입술의 상처, 부어오른 뺨 자국들을 말이죠. 연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금세 단단해지셨죠. 대대장 김한석 중령님이 긴장한 채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박연우 이병, 내가 당한 일에 대해 말해보거라.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얼차려였습니다. 대대장님. 개인호파고 메우기,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뺨을 때리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치고 군화로 정강이를 찼습니다. 말하는 내내 어머니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를 참고 계시는 게 보였죠. 그때 심철규 상병이 호출됐어요.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심철규 상병은 부모님을 보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계급장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심철규 상병, 박연우 이병에게 한 행동에 대해 설명해보거라. 대대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그것은 군기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대장님. 군기를 잡기 위해서 때렸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얼차려만 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입을 열었어요. 상병님, 저를 때리지 않으셨습니까? 심철규 상병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것은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지 않으셨습니까? 잠깐 흥분해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던 거죠. 대대장님 앞에서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고요. 어머니가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연우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 따뜻한 품에 안겨 있으니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몰려왔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꼭 참았죠. 아버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군기인가, 대대장? 대대장님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절대 아닙니다, 대령님. 심철규 상병은 이제 완전히 떨고 있었어요. 자신이 괴롭힌 후임의 어머니가 소장이고 아버지가 대령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상황이 급속도로 전개됐어요. 어머니께서 대대장님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해 주시기 바라네. 대대장님도 심각성을 느끼셨는지 즉시 사단에 보고를 올렸죠. 소장급 장군의 자녀가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라니 이건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틀 후 부대에 낯선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군검찰 수사관들이었어요. 윤다의 소령님이 팀장으로 오셨더라고요. 박연우 이병을 호출하십시오. 저는 다시 한번 대대장실로 불려갔어요. 이번엔 군검찰 수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윤다의 소령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연우야, 긴장하지 말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봐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심철규 상병이 어떻게 저를 괴롭혔는지, 언제부터 폭행이 시작됐는지, 어떤 식으로 맞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이죠. 상병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몇 번 정도였나? 3번 정도였습니다, 소령님. 그 외에 다른 폭행은? 주먹으로 옆구리를 치고 군화로 정강이를 찼습니다. 윤 소령님이 꼼꼼히 기록하시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심철규 상병이 불려갔어요. 저는 멀리서 봤는데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죠.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심철규 상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저를 보면 피하더라고요. 하지만 조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윤소령님이 다른 간부들도 호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중대장 대위님도 불려가셨어요. 조사를 받고 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연우야, 미안했다. 괜찮습니다, 중대장님. 내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대위님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행정보급관 이태영 상사님도 마찬가지였죠. 연우야, 상사가 못났다.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으면서도. 아닙니다, 상사님. 상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간부들도 나름대로는 저를 챙겨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내무반에서 벌어지는 일까지는 알 수 없었던 거죠.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심철규 상병은 영창 30일과 함께 전출 조치됐죠. 그리고 일부 간부들은 경고 조치를 받았어요. 상황을 인지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가 받은 조치였어요. 박연호 이병, 너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기로 했다. 대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제가 전출을 가야 하겠습니까, 대대장님? 내 안전을 위해서다. 여기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보호 조치였던 거예요. 가해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인 저도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였죠. 사실 저도 이 부대에 계속 있기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아는 상황이었거든요. 전출 명령이 떨어진 후 일주일간은 정말 바쁜 시간이었어요. 각종 서류 정리와 인수인계를 해야 했거든요. 먼저 개인 장비 검사부터 받았습니다. 행정보급관 이태영 상사님이 직접 확인해 주셨어요. 연우야, 개인 장비 빠진 거 없지? 없습니다, 상사님. 혹시 분실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해라. 정말 없습니다, 상사님. 상사님이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새 부대 가서도 열심히 해라. 거기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알겠습니다, 상사님. 그 다음엔 의무대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군의관 한지민 대위님이 제 몸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시더라고요. 이 상처들은 언제 생긴 거냐? 한 달 전쯤입니다, 대위님. 많이 아팠겠구나. 괜찮았습니다, 대위님. 대위님이 상처 부위를 만지시면서 혀를 차셨어요. 이건 명백한 폭행 흔적이다. 새 부대 가서는 이런 일 당하지 마라. 노력하겠습니다, 대위님.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건 동기들과의 작별이었어요. 같이 훈련소를 나온 김민석이랑 조현우가 아쉬워했거든요. 연우야, 새 부대 가서 연락해. 그래, 꼭 연락하자. 하지만 군대에서는 개인 연락이 쉽지 않죠. 서로 언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전출 이틀 전에는 일중대장 박성호 대위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연우야, 새 부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생활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위님. 내가 피해자라고 해서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해라. 명심하겠습니다, 대위님. 대위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이번 일로 많이 위축돼 있었거든요. 전출 하루 전밤에는 내무반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해줬어요. 이제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분위기도 많이 밝아졌죠. 연우야, 새 부대 가서 잘해. 고생 많았어. 거기서는 좋은 선임 만나길 바란다. 모두들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모습이었어요. 드디어 전출 당일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짐을 챙기고 대대 현관 앞에 섰어요. 부모님도 오셨더라고요. 연우야, 새로 가는 곳에서는 힘든 일 없을 거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이번엔 정말 조심해라. 아버지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들, 군인은 당당해야 한다. 위축되지 말고 떳떳하게 생활해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버스가 도착했어요. 새로운 부대로 향하는 버스였죠.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이제 정말 새 시작이구나. 버스 안에서 전출 명령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목적지는 강원도에 있는 22사단 예하 부대였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